네, 벌써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31일 하루를 하루만 있으면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됩니다. 어, 상당 부분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도 했는데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이 연말에 산타 랠리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뷰로 보고 있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 차트입니다. 이제 끝부분 차트인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얘기랑 마찬가지로 이평선 이탈을 해서 다소 차트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계속 줄고는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큰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뭐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차트는 일단은 아직은 무너지고 있고 바닥권 지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아직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이제 벌써 폐장식을 했습니다. 폐장식을 했고 1월 3일이 새해 첫 개장일입니다. 올 한해도 코인 시장은 이제 여러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고, 내년에도 시장에 대한 어떤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호흡에서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분들은 사실 이제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시장을 떠나든 아니면 아무 때나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들어와서 바이앤홀드를 하시는 분들이면 됩니다. 초장기를 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절대 다수의 대다수의 이제 단기 투자자나 중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매매 타이밍을 재고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많이 피를 흘리고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 소위 말해서 어줍지 않게 갑자기 이제 코인으로 돈 번다고, 용돈벌이 한다고 뭐 이렇게 가볍게 들어왔던 분들 상당수가 절반 이상을 손실을 보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도 쏙, 이제 이 얘기거리도 이제 쏙 들어갔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얘기거리가 쏙 들어간 게 사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시장이 아직 그 완전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규제가 갑자기 높아지고 정치권의 관심으로 될수록 어떤 법을 만든다 하면서 또 급락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용 어떤 블러핑을 한다든지 뻥카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약간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떠날 사람은, 빠져나갈 사람은 좀 빨리 빠져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2021년 주목받은 몇몇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보고 내년도에 있을 호재와 악재로 작용할 만한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 참고해야 될 만한 주요 지표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요 키워드를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NFT 있죠.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하반기로 올수록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게임과 메타버스와도 연계해서 NFT 시장이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업비트에서도 NFT 거래소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NFT와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주를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특히 가상부동산과 어떤 그 페이스북의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는 등 이제 코인 시장을 또 주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이제 거래소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밈 주식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로비노드,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이제 사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약간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한 스테이지 밟고 올라온 계기가 됐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이제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뭐 게임을 하면서 그 코인을 얻고, 특히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죠. 엑시 인피니티랑 디센트럴랜드가 거의 투탑으로 알트코인 중에서 급등 상승률 높은 코인의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비트코인 상승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비트코인은 총 한 70% 정도 상승을 했고, 10월 이후에 4분기에 이제 하락을 주고 있는데, 그때 하락률은 한 약 25%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70%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50% 이상의 상당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 또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굉장히 이제 트윗으로 코인 시장을 출렁이기도 했고, 도이지코인을 또 급등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얘기했다시피 사진도 붙였었는데,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과 또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뭐 동창이었던 증거 사진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굉장히 핫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키워드는 제가 뽑은 건 이제 FOMC인데, 원래는 이제 증시에서 FOMC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입에 많은 주목을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어 왔는데, 올해부터 유독 코인 시장에서도 FOMC 회의에 많은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래소 상장과 더불어서 코인 시장이 한 단계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과정에서 주류로 올라오고 투자 그 유입이 많아지면서 증시와 같이 미국 경제 시스템 운영에 상당 부분을 또 영향을 받는 입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라나 같은 플랫폼 코인이 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1월 예정이죠. 1월에 이제 결판이 날 것이다 라는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리플 소송 이슈가 또 키워드입니다. 리플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못 해주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뉴스인데,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뉴스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주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최근 뉴스 정리해보면서 이제 호재로 발생할 만한 이슈들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바이낸스 코인의 시총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총 3위 암호화폐인 바이낸스 코인의 가치가 올해 1300% 이상 폭등을 했고, 수익률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총의 1위는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이죠. 그 다음이 바이낸스 코인, 테더, 그 다음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죠. 그 다음에 리플, 이 순서로 이제 이어집니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를 바이낸스 코인으로 낼 수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에서 이제 암호화폐 통화로 이제 쓰이는 코인입니다. 오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였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정치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또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자 어떤 유행하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맨십 행동이기도 한데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을수록 뜨내기들이 붙고 규제가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맥락에서 코인 투자나 어떤 수익 자랑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막 떠벌떠벌 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공부할 사람은 그냥 알아서 조용히 책 찾고 뭐 여러 가지 SNS나 뭐 여러 가지 칼럼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하고 투자는 조용히, 그리고 수익이 나던 잃던 조용히 본업에 충실하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감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사실 생각입니다.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에서 수익 자랑하는 사람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장기적으로 쭉 버티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거의 나가 떨어집니다. 여튼 이제 여담이었고, 이제 호재로 자공할 만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호재일 거고, 또 그 ETF에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쏠리면서 비트코인을 좀 또 올리는 그런 또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스펙이나 관련 사업의 어떤 그 주식시장으로의 상장, 그런 부분도 굉장히 호재성 뉴스고, 또 리플 소송 여부에 따른 코인 시장의 온기가 확산될 경우에는 더더욱더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건 차트적인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로 관점으로 쳐다볼 때 위에 게 이제 비트코인 달러당 차트, 코인베이스 차트고, 밑에 게 바이낸스 차트인데, 물론 비슷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예전에 이제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가 코인베이스, 밑에가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는 더 많이 죽었죠.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냐면, 연초 대비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에서도 매수를 했던 이 거래량들이, 이 손들이 이때 하락을 하고 조정을 할 때 매도를 많이 쏟아낸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은 이전에 매수했던 그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나 장기 투자자들, 호들러들이 이때 뱉어내고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직은 더 상승에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네수엘라나 엘살바도르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약소국에서 법정 화폐 채택 이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좀 경계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쨌든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등에서도 탈달러화 전환 움직임이 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시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호재는 이제 멕시코 재벌이 그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멕시코 재벌 기업인데, 살라니스 그룹의 리카르도 살라니스 회장이 자기의 트위터에서 유동자산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회장은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업가고 세계부호 166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비트코인을 관심을 갖고 진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시장에 좀 좋은 호재성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뽑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리라와 폭락에 따른 비트코인 신고가 뭐 이런 것처럼 후진국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 아니면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관광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바닥을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지금 막 뭐 굉장히 지금 돈이 잘 돌지 못하고 산업이 다 흔들리고 국가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또 물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그거에 따른 어떤 가치 보전이나 해지 수단으로 또 코인 시장이 대체제로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인 시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가, 주목받았을 때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에 대해서 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 개발은 이제 그 이전부터 시장이 진행이 됐다가, 결국은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일단은 약소국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가, 이런 인플레를 녹이기 위한 어떤 안전 자산이라든지 대체 자산이라든지, 또 물가 상승을 막는다, 그 해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국의 화폐 폭락을 좀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달러에 반해서 탈달러화로서 좀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런 쪽으로 먼저 아마 발전을 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좀 호재로 분명히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결제 서비스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 다날의 핀테크 자회사인 그 페이코인의 페이코인 앱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고, 또 일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밀크코인으로 야놀자 결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결제 서비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투기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작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조금씩 개발이 일단 실사용에서 그 현금을 좀 없애고 전자화폐적인 느낌으로 그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통화의 기능으로서의 확대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직 출발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데, 내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 분명히 이제 소위 말하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많은 또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것도 호재성 기사로 뽑아봤습니다. 어저께 이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영상을 정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도미노 피자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했죠.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그 디센트럴랜드가 만든 그 플랫폼 가상 세계 안에서 도미노 피자를 구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실제로 실물 시장에 피자를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머스크의 이제 그 테슬라 결제 뭐 이런 것들은 또 워낙 또 일단은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일단은 뺐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코인 시장에 대한 그 입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뺐고, 혹시 잊을 만한 것들을 넣으려고 저는 일단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계나 규제, 특히 이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규제가 높아진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은 이제 코인으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이나 이런 경제 전반의 시스템 구조가 바뀌는 것을 달갑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CBDC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실험, 블록체인 관련된 경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의 규제, 그리고 미국 연준과 SEC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그
그 시각 이런 것들이 또 그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12월 15일부로 후오비에서 중국 내 자국 내 거래 서비스가 모든 게 중단이 됐죠. 상당히 중국의 큰 손들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좀 줄었다, 이렇게 이런 점에서 분명히 악재다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뉴스에 보면 국내에서는 막는다더니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비트코인 결제를 또 논의한다, 이런 뉴스가 아시아타임즈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뒤에서 음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조세 회피나 부정된 그 결제 시스템, 통화 시스템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면 각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BIS 국제은행이라든지 뭐 IMF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그 규제나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또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입니다. 2020년 5월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보통 이제 그 전후로 상당히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 내에 엄청난 이제 상승이 찾아온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산타랠리도 없고 지금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졌고, 만약 이대로 끝이 나게 되면, 이대로 끝이 나고 다음 반감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면 또다시 반감기 주기가 4년이죠 비트코인이. 또다시 4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아직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 동력은 존재한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역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이제 테이퍼링 이슈인데, 사실 이거 이제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이 축소되면서 그만큼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낮아진다는 점이 악재로, 당장에 다가와 있는 악재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나 양을 줄인다는 거지, 끊어버리고 완전히 긴축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어쨌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호재랑 악재랑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서 올 한 해에 있었던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을 예상해보고 타이밍을 계획할 때 봐야 될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시장을 볼 때, 코인 시장 자체만을 볼 때 보통 많은 분들이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의 어떤 투자 내역이라든지 대형 고래들이죠. 큰 손들이죠. 고래의 입출금 움직임, 뭐 비트코인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미결제 약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데, 사실 저는 주식 투자가 재테크의 주 베이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그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거시적인 것 4개를 주로 봅니다. 그 4개가 뭐냐면 증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나스닥 기술주의 움직임,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죠. 그 테슬라나 이제 페북, 메타, 그 다음에 뭐 트위터, 뭐 스퀘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코인베이스 이런 것도 상장이 이제 돼 있죠. 그런 걸 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미 국채 금리, 그 다음 세 번째가 금 가격, 그 다음 네 번째가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주로 봅니다. 참고하셔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같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정보가 있다면 좀 저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올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일상생활이 지장이 좀 많은데, 그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좀 무너지기보다는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좀 많이 긍정적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코인 시장이 좀 내년에 좀 많이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0월 이후에 하락 조정으로 계좌에 마이너스 떠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시장을 좀 잘 판단하고 준비해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